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사흘째입니다. 어제 하루도 차별 없는 세상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에서 고속도로에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 자영업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이 29% 올랐다고 음식값도 30%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다른 시각도 있었습니다. 한 아르바이트생은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망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전에 열렸었던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협상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죠. 시급 기준으로 노동계 10,000원, 경영계 8,000원, 노동계는 19.8% 올리자는 얘기고 경영계는 4.2% 내리자는 얘기입니다. 갭이 너무 큽니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이 제도가 을들의 갈등으로 치닫는 동안 정부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우려들이 타당한 점도 있지만 과도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튼 프리드먼은 강한 의지를 갖고 좋은 의도로 차별 없는 세상으로 이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 정부가 암울한 결과를 내는 것을 보고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라고 진단을 했죠. 반세기가 지난 지금 예사롭지 않은 경고로 읽힙니다.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그 학교 급식 대란과 연계된 이 파업이 오늘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되는 건가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뭐 오늘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학교는 한 1,500곳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지난 3일 대비해서는 뭐 많이 줄어든 그런 그 상황이죠. 파업 참가자도 13,000여 명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고요. 예. 이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측은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한다 그럽니다. 네네. 그러니까 계속 연장해서 파업을 할 건지 일단 뭐 파업을 오늘로 종결을 할 건지 예. 조금 오후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교육당국하고 뭐 교섭이 예정은 돼 있습니다. 9일하고 10일. 예. 예. 그래서 뭐 국민들 바람은 일단 파업 중단하고 교섭하고 난 다음에 네네. 다시 뭐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하실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정규직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이 농성 중인 고속도로 수납원 노조원들 경우에는 서울 톨게이트 6개 차로를 또 기습 점거를 했습니다. 네네. 연좌 시위를 했고 경찰이 이제 강제 해산을 하면서 23명을 연행을 했는데 끝까지 합법 투쟁으로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또 이제 우정노조 파업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곧 다가오죠. 예. 오늘 우정사업본부하고 최종 쟁의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9일 총파업을 지금 예고한 상태고 이런 속에 이낙연 총리가 어제 이 우정노조의 충정을 잘 안다. 네네. 그동안 한 번도 파업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면서 근무 여건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테니 좀 파업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예.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도 지금 뭐 많이 설득을 좀 하고 있지 않나.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미성년자기도 하고 또 네네. 교무부장이었던 아빠도 지금 이제 처벌을 지금 받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검찰이 아빠만 기소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소년 보호 사건으로 분류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제 이 두 딸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을 했는데 네네.
통상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호 처분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뭐 교육을 받도록 한다든지 예. 사회봉사를 하도록 한다든지. 네네. 자, 그런데 서울가정법원 쪽에서 심리를 한 끝에 지난달 17일에 이 경우는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라고 예.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네네. 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뭔가 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좀 본 겁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그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어제 했습니다. 예. 예. 아빠는 일단 1심에서 3년 6개월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2딸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지금 없지 않다고 합니다. 2딸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소년 범죄의 경우에는 아직 미성년자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 형량을 좀 이제 좀 조정을 하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철거하고 있던 건물이 붕괴했는데 이게 사망자가 안타깝게도 예비 신부였었다고요.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참 어제 오후 2시 23분께 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도중에 붕괴를 했습니다. 네. 당시 굴삭기 한 대가 이 지하 1층 천장을 철거 중인 상황이었었다 그러고요. 자, 그 바람에 왕복 4차로 앞을 이제 지나가던 차량 3대가 깔린 겁니다. 예. 소방대원들이 투입돼서 뭐 중장비까지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지난 6시 33분께 31세 여성 1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네네. 구조 당시 의식은 있었고 대화도 가능한 상태였는데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의식을 잃어갔고 결국은 사망을 한 겁니다. 자, 예비 신랑도 함께 그 차에 타고 있었는데 지금 중상입니다. 휴가를 내고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고요. 결국 이번 사고도 인재 아니냐. 안전불감증이 문제 아니었느냐라고 예. 하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철거 전에 안전심의가 한 차례 부결돼서 재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재심 받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못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무너지더라도 건물이 이게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바깥쪽으로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런 그러니까 것들도 철거 공정도 작을 가능성이 좀 예.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35개월 된 여자 어린이를 물어서 이렇게 다치게 한 그게 지금 뭐예요? 폭스테리어? 네.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개의 종류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앞에 폭스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여우 사냥에 이제 예전에 사용하는 영국 영화. 사냥개요? 예. 예. 영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보면 많이 등장하죠. 네네. 귀족들이 사냥할 때 이제 앞에 풀어놓는 그 개들입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5시 10분께 이제 용인의 기흥구 중동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네. 이 폭스테리어가 여아를 이제 물었고 그 당시 견주인 그 송모 씨가 개 목줄을 잡고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목줄이 늘어나면서 통제를 못했고 입마개도 없었더라는 거죠. 지난 1월에 또 남자 아이를 문 적도 있고 해서 입마개를 하기로 했답니다. 네네. 그런데 사고 당시에 불쌍해서 입마개를 풀어줬다. 이런 얘기고요. 또 다른 사고도 좀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이런 걸 다 지금 조사를 해서 견주를 지금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인데요. 안락사 주장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개들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데 뭔가 이 습관적으로 사람을 무는 개들에 대해서 처리 절차를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그 입마개를 강제하고 있는 맹견들 그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꼭 그런 대형견만 꼭 네네. 사람을 문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소형 좀 작은 개들이라 그래서 특히 아동들 같은 경우에 치명적일 그렇죠. 수 있잖아요. 예. 덜 위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고가 계속 또 반복되는 개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상습적으로 사람을 무는 그런 개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좀 개입을 해서라도 좀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94.5MHz YTN 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입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갑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두 분 나오시니까요. 정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장외까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인영 대표, 나경원 대표 두 원내대표 연설 내용 관련해서 자, 이게 뭐 그 부정적인 측면 말고요. 일단 칭찬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먼저 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요. 네네. 그 전기, 수도, 가스를 얘기하시면서 이게 라이프라인이다. 근데 이게 라이프라인. 예. 예. 우리 생명과 그렇죠. 관계된 거 아닙니까? 라이프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활안전 인프라 뉴딜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제 매년 10조씩 10년간 100조를 투자해서 우리 국민의 이 생명과 연관이 된 이 라이프라인들을 싹 한번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예. 역시 좀 이렇게 지도자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게 느껴지는 그 연설 대목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꼭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생활의 안전이라든지 이번에 특히 수돗물, 네. 붉은 수돗물 사태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거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또 인프라들 같은 게 수십 년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들이 있고요. 저희 지역에도 은평의 마을이라고 하는 예. 노숙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십 년 전에 지어졌는데 이 전기 배선 같은 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는 그 노숙인 생활시설에도 에어컨이라든지 전기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전기 배선이 그 용량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숙인 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은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750명이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번 추경에 한 60억 정도를 꼭 좀 증액을 해서 네네. 이런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번에 꼭 추경에 증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이런 그 생활안전 인프라 뉴딜 정말로 그 칭찬해주고 싶은 그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예. 백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인영 대표의 연설 내용 가운데 좀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요? 예, 이인영 대표의 이제 우리가 사회의 궤적과 또 여러 가지 운영위원장, 네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첫 번째 연설이니까 굉장히 자기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철학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필라소피 철학 측면에서는 공존을 얘기했죠. 공존해야 됐다. 물론 이 일하는 국회로 돌아오기 직전에 그 어떤 심각한 갈등 속에서 여당 대표도 고민 이런 부분이 이제 공존이라는 하나의 철학을 찾아냈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봤을 때 경제 부분에 대해서 한 5쪽 정도를 할애했어요. 예.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활력을 많이 강조했고 그중에 이제 경제 활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최저임금의 또 새로운 메커니즘을 이제 표현이 좀 완곡하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혜롭게 해결하자는 이런 주장을 해요.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주고 있는 부담을 당대표, 원내대표가 인식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 특히 자영업에도 좀 과감하게 투자하자. 경제 현장에서 민생경제에서 느끼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좀 책임을 느끼고 과감한 투자라는 것은 자연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네네. 또 이제 미래 산업이 이제 뭐 손정희 대표로서 AI를 이야기했지만 예. AI의 핵심이 이제 빅데이터거든요. 데이터가 곧 미래 일자리다. 이런 경제 분야에 대한 인식들은 표현에 있어서 또 해석에 있어서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경제 부분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은 경제가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네네. 그 표현 속에 녹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정치권에서 나온 문제는 경제다라는 거에 대한 호평이셨습니다. 자, 이제는 달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이번에 그 연설한 걸 보면은 지난번에도 외신을 인용해서 뭐 그 김정은 위원장 수석 대변인 뭐 얘기 나와가지고 아주 큰 그 일종의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이번에도 신독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강 의원님께서 들으셨는지요? 이게 그 이코노미스트 국제면에 네네. 그 작년인가 나왔던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목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수십 년의 승리 뒤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예, 예. 헝가리, 필리핀, 폴란드 등의 사례가 등장하지 우리나라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 그 기사는 이 프리덤 하우스가 2018년에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자료를 활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84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예. 어떻게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라는 걸 뽑아내셨는지. 그게 매년 나오는 점수인가요? 그렇죠. 프리덤 하우스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결국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우리 뭐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 정권이다라고 계속해서 규정해 오지 않았습니까? 좀 연설의 대부분을 또 기승전 이 대통령 공격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사도 또 오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대통령 비난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의도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태극기 모독부대들의 엄청난 지지 이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다시 이 효과를 노렸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엔 저희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준비한 것도 아닌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가지고 재미를 못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되게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백 의원님 그렇다고 보세요? 신독재라는 용어가 우리가 장애 투쟁하면서 예. 좌파 독재 다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어떤 주장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는 친묵으로서 나경원 대표의 어떤 그 독재 입장에 좀 동조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윤학 의원들이 친묵으로서요? 친묵 동의를 좀 많이 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분같이 격한 반응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공전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전 예. 자체는 그 말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이 공전이 왜 안 되느냐에 대한 진단 부분에서는 좀 야당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한국당 때문인데. 예. 아니, 공전이 세 가지 공전을 이야기했죠. 일단, 보수와 진보의 공존이 안 되는 공존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지 못한 이유가 자유한국당이라고 앞세우질 않겠다고 이렇게 전부 자유한국당 탓을 해요. 네네. 대부분 국민 압니다. 지금 너무나, 이 정치 구조상의, 황제형 이 대통령 중심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너무나 행정부 일방주의, 대통령 일방주의 막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좀 없어요. 남과 북이 공존이 안 되는 것도 이것도 자유한국당을 좀 결단이 요구한다는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건 정말 남과 북이 이때까지 공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지도자들 때문 아닙니까? 예, 예. 그 북한의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고 한국당이 한 번도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대화도 많이 했고요. 합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남과 북의 공존 부분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북한의 도발과 아주 약속 불경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철저히 눈을 감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고 사회적 약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 청소년들이 쭉 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적 약자입니까?
민주노총은 우리 지금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권력이 더 센 것 같아요. 뭐 여당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민주노동당 위원장 개인적으로 제가 아무 친송한 게 없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저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구속돼서 이제 풀려났죠. 석방을 풀려났는데 일시적으로 구속 수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 또 지지했던 세력에 대한 배려도 되지만은 네네. 사회적 약자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 민주노총과 같이 달라진 사회 환경에 대해서 약자와 강자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옛날 관행적으로 70년대 80년대식으로 학생운동 하던 시절에 사회적 약자를 보는 눈이 지금 달라진 사회적 지금 약자가 누굽니까? 이전 정부에 공직이 있었던 최고 약자입니다. 대통령, 전직 대통령, 전직 장차관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분들과의 포악과 포용과 공존, 통합을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70년대, 80년대 같은 하나 사회 약자 인식이 갖고 있는 거기서 따르는 공존에 대한 걸 내놓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 공존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 공존 파탄의 원리를 잘못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요. 어쨌든 이인영 원내대표가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해서 공존하자 이렇게 네네. 정확히 워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국회 내에서 다른 당들과 공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서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은요. 파업 시 대체 근로를 전면 허용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 상권을 부정한 거거든요. 단체 행동권이라든가 단결권이라든가 이런 거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정치 세력과의 국회 내에서 공존은 되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5.18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국민의 아픔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망언을 합니다. 이런 집단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얼마나 처참한 사건이었습니까? 아픈 일입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막말이 그대로 용인됩니다. 공당의 행사에서 성인주 감수성이 정말 제로라는 걸 보여주는 엉덩이 춤이 공공연히 추워집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별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얘기하면서 국제사회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이런 국적이나 이런 걸로 차별 금지가 통용되지 않는 거. 그리고 국회 내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이 정당하게 절차를 지켰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히려 불법을 했다고 사과라고 하는 것.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면 이건 합리적인 보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런 사고부터 저는 바뀌고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세력과 결별할 수 있을 때 네네. 저는 합리적인 보수로서 혁신하는 모습이고요. 그 정도의 모습이 있어줘야지 진보와 보수 간에서는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제 나경원 대표의 파업 시에 대책으로 전면 허용하자 이런 발언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백 의원님, 근데 그 민주당은 그럼 유연한 진보인가요?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좌파 꼴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이게 뭐랄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진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우리 종명 강병원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은 아침에 이제 정치자에 들으면은 그런 내용이 연설문에 있는 줄 알겠어요. 연설문에는 그런 내용 없죠. 엉덩이 춤 추자.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언급하신 거예요. 한국당에 있었던 일도 5.18 관련해서 좀 분별 없는 그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징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당대표가 연설문에 담아낸 것도 연설문에 전혀 청취자님 없었습니다. 근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좀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저는 굉장히 의미를 담아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가가 근로 기준을 제시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노동자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넘어야 된다. 네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계약 자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유계약이 계약 자유라는 계약 자유 시대로 나아가자. 개별 근로자와 이제 사용자 간의 어떤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산업 독재라고 하죠. 개발 독재를 할 때 산업 근대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의 노동자의 인권이 어렵고 생활 수준이 어려운 것을 제도화시키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기준을 정해서 최저임금제라든지 또 근로자를 많이 보호하는 법을 통해서 했던 것에서 이제는 그거는 그 여러 가지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이 많이 확보되었다 기존에. 그래서 국가가 기준을 만들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의 그 사용자 근로자가 근로시간도 52개시간 같이 아니라 좀 사용자 근로자가 일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계약 자유제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진지하게 우리 사회 진지하게 받아들였던가 국가 주도의 어떤 경제 질서 근로 기준을 정해서 가던 시대에 떠나서 계약 자유가 중요하습니다. 저 구미 지역의 노동자들을 만나보면은 52시간 넘어서 초과 수당을 받아가지고 애들 과외도 시키고 일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이걸 52시간 따가니까 평균 근로자들의 월급이 50만 원, 100만 원 줄어요. 이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국가가 무조건 쉬는 게 좋아. 그 가정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건에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계약 자유 시대로 가자는 이 말을 기담아드릴 제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분께요. 이게 지금 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짧게 좀 30초씩 좀 답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맡을지 처음에 관심사인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단은 그 의총에서 이 정개특위를 맡는 게 좋다. 사개특위를 맡아야 된다. 이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팽팽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로 이렇게 뜻이 좀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개혁이라는 과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사법개혁의 과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팽팽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더 수기하고 고민을 해서 결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쯤 결정 나는 거죠? 다음 주 초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도부에 위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 의원님 그 추경 이슈와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예결위원장은 경선을 취임을 한 겁니까? 오늘 아침 8시 30분에 그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 임기는 1년이어서 그 임기가 이제 종료되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예결위원장 하고 싶은 분들 나서라 했었더니 두 분이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나서서 8시 반에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당내 어떤 규칙과 간섭으로 조정이 안 되면은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선을 정상적으로 8시 반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결정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도록 하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YTN 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좀 민감한 사안인데요. 원래 그 백승주 의원께서는 뭐 이쪽 분야에 많이 천착하고 계신 분이시니까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두고 국정조사를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북한의 동력선이죠. 무단으로 삼척항을 입항한 일에 대해서 초기 대응 과정에서 보면은 군의 경계 실패가 분명하다. 이 경계 실패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했어요. 이제 인정을 했죠. 인정했고 또 조사가 일어났는데 초기 대응 과제 축소 은폐한 부분이 많다.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축소 은폐 과정에 합참과 국방부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 이랬는데 어제 정부가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 의심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을 해버리는 뭐냐니까 국방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청와대가 김유군 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 엄정 경고했다고 발표했어요. 김유군 안보실 1차장이 엄정 경고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김유군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적이 없어요. 김유군을 뭐 바꾸라든지 김유군이 책임이 있다든지 아니고 김유군 밑에 있던 직속 부하 하나 행정관이 국방부 발표 기자회견장에 합참 발표장에 나타나고 이래서 야 청와대 개입한 거 아니냐. 몇 가지 중앙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방위원회하고 또 봤을 때 김유군이 딱 엄정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자체 조사를 했겠죠. 정부가
청와대 차원에서 안보실 차원에서 강범위하게 개입했다는 그것을 정부가 인정한 거죠. 그리고 마침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장관하고 합참의장한테 김육은 1차장하고 통화를 했느냐 자주 했느냐니까 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초기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 조정 기능에 조정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그 국방부 합참에 관여를 했고 이것이 다른 기관에도 관여했을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경계작전의 실패 부분은 군령권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참의장을 군령권 상에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과 대통령밖에 없어요. 예. 통수권자밖에 없고 국방부장이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통수권자밖에 없고 대통령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서 누굴 골탕 먹이고 누구 뭐 정치적 이익을 떠나서 시스템을 전체 국회가 할 일이 점검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게 답이 드러난 것만 의혹이 돼 있으니까 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강 의원님 그 안보라인 경질 문제 인적에 대한 그 문제 해법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어쨌든 뭐 우리 백승주 의원님 하셨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경계가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북한의 목선이 우리나라에 삼척항에 왔는데도 뒤늦게 이걸 알고 주민들이 신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저는 같이 인식을 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대통령께서도 사과하시고 이낙연 총리도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도 사과하고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관이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장관을 군 사령관을 보직해임시키고 징계될 절차들을 스스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국회의 상임위 국방위에서 이 문제를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야당이 저는 더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부분을 저는 준엄하게 질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 정상화를 막거나 또 국회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또 정쟁의 소재로 이거 안 들어주면 또 추경 안 해줄 거야. 이렇게까지 발전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천안함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2010년이었는데요. 그때는 이거는 경계가 실패했고 전투에서도 패배했고 그래서 천안함이 침몰하고 46명의 우리 장병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정부가 저희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랬을 때 국정조사를 받았습니까? 이거는 경계 실패하고 전투도 패배했고 46명 우리 꽃다운 젊은이들이 전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 국정조사 그리고 여기에 책임자를 묻는 징계조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국정조사를 막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이 목선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징계도 하고 보직 해임도 하고 정부가 사과도 하고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는 것은 좀 과한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 의원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건가요? 대해서 안 그래도 민주당 측에서 자료를 만드는 것 같은데 17건 정도의 17건 정도의 이제 이런 경제작전 실패에 따른 국방 정책 실패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민주당이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우리가 받아준 것이 7비리 하나 받아주고 다를 안 받아줬습니다. 제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마다 국회가 제대로 이렇게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회가 좀 더 진상조사를 잘 했더라면은 그럼 반복적인 일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국당이 잘못한 걸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한국당이 그 당시에 여당이 했을 때는 이거 안 받아놨는데 안 받아줬는데 이번에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국정조사를 했더라면 훨씬 개선됐을 거예요. 우리 상태가. 안보 국방 문제니까 정쟁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 속에서 한국당이 당시에 정치인에서는 이걸 안 받아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겨난다면은 그런 잘못된 관행을 따라가겠다는 게 민주당이 뭡니까? 옛날 집권 여당이 한국당 따라하기가 그 뒤에 관행에 숨어서 이런 어려울 때 막 피해가면 안 됩니다. 관행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을 때 너무 우리도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골탕 먹이거나 국방부나 합참을 골탕 먹이려고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회의 권한을 제3의 권한으로서 시스템을 점검하기 전에 국정조사 이런 일이 날 때마다 좀 해야 됩니다. 국회가. 그래서 점검을 쭉 해야 돼. 이번에 깜짝 놀란 일은 이건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 4월 29일에 23, 4단 지역에 철책이 30cm, 50cm 절단된 사고가 일어났던 건데 군이 시시 덮었어요. 그 장군은 10일 뒤에 별 2개에서 별 3개로 진급을 했어요. 시시 덮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인상문란이에요.
철책이 빵꾸가 났는데 네네. 뚫렸는데 진급하니까 일선 장군들은 철책 뚫리도 진급하네. 문책 대상이 진급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뚫리니까 진급하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 이런 부분은 우리 국회가 이때까지 한국당이 안 받아준 게 잘못입니다. 집권 여당이 국방 뒤에 숨어서 국회가 국회다워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시스템을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잘못된 관행 부분을 넘어서서 민주당이 이런 국방도 잘못한 국회가 조사한다. 이런 문화를 만드세요. 예. 관행에 숨지 말고. 알겠습니다. 좀 이슈가 좀 중요한 게 하나 마지막 질문 하나 있어가지고요. 강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보면 이해찬 대표가 강창일 의원이 최근에 그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관련해서 발언하는 동안에 그 앞에서 이렇게 검지로 이렇게 X 표시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저도 좀 그 상황을 제가 뒤에 있어서 못 보고 정면을 해서 못 보셨군요. 예. 그래서 사진으로는 봤는데 저희 느낌이 그만하라 이런 사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렇게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귀엽게 하셨는데 아마 그 강창일 의원님의 발언이 제가 봐서는 이렇게 미리 준비돼서 하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충분히 하셨으니 이제 좀 비공개로 정개특위 사개특위 문제로 넘어가자 이런 취지가 아니셨는가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최근에 일본의 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보복 조치로서 경제적인 보복 수단을 들고 나왔는데요. 저는 우리 정부가 이 기회에 단호한 대처 방안들을 만들어서 대처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참 일본이 국제법 우리가 잘못한 거죠. 네네. 정치 문제를 무역 보복으로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본을 정말 저도 규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될 외교적 책임이 네네. 우리 정부에 있습니다. 지금 외교적 책임론이라든지 우리 정부가 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실용적 입장에 좀 잘 하자 이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일본으로 가라든지 토착 외구라든지 이렇게 비난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제 민주당 계열의 어떤 비판을 보니까 우리가 또 자민 아베 이중됐냐 이런 비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목소리를 못 내는데 강창일 의원 정말 용기 있게 잘했어요. 국가 경제 대계 미래 대계를 봤을 때는 한일 관계 정상화 시켜야 되거든요. 네네. 일본을 규탄하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강조하는 분들에 대해서 토착 외국 이중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비판에 선봉해서 강창일 의원이 한일의원연맹 일본통이시잖아요. 일본통. 한일의원연맹 또 회장이세요. 한국 측 회장이시니까 정말 용기 있게 지적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30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하면서 그야말로 속전속결 이루어진 건데요. 특히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 만의 일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이 역사적 악수를 나눈 곳이자 분단의 상징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판문점, 2번 문익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